존경하는 심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연말에 해가지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와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데 큰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저리주에 갔더니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 2주일 전에 그쪽에 웨스트민스터 대학하고 미저리 대학하고 두 군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교수 학생들 상대로 강연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마치 트루먼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단히 위독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화제는 그 지방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전혀 없이 그 날씨가 춥고 그 지방으로서는 아주 드문 추위가 엄습해 와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이나 학교에서 말씀을 할 때 지금 그 아시아에서 아주 지독한 군사독재의 찬바람이 불고 있고 또 한국의 그런 그 군사독재 찬바람을 내가 상당히 되게 맡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지방 왔기 때문에 찬바람을 몰고 온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치한 사람으로서 중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에 계셔도 우리 교국의 현실, 한국의 너무도 상식에 벗어난 남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저와 같은 상태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과 또 걱정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설사 여기서 영주하신다 하더라도 내 조국과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에 가서 언젠가 이 나라에서 배운 학문과 여러 가지 지식을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나라꼴이 저와 같이 되어가는 걸 보고 한심하고 또 슬프고 걱정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 명생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국민의 막중한 성원을 받고 또 상당한 지지를 받고 또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상태를 초래한데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께 이것은 결코 인사가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 하면 할 말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연달아서 군사독재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남이 제명이고 캄보디아 그렇고 연이어서 타일랜드 또는 필리핀, 한국 등등 마치 그 한때 동남아시아 공산화 이론에 다미노 이론이 있듯이 다미노식으로 이렇게 군사독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문 보도 보시고 잘 알지만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가히 좀 금메달을 받을 만큼 철저하니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태입니다. 한국에 개헌하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 어떤 신문이 소위 비공산 국가에서는 가장 철저한 독재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외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더니 독일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 나라가 27년이나 분단돼서 통일이 안 되고 매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체제가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통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한테 그 말하자면 한국을 빈정되는 질문한 일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한 개헌하는 그 목표 골자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 하나는 대통령을 4번 이상 못하게 한 것, 4번부터는 못하게 한 것을 이것을 무제한으로 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골자고, 하나는 대통령이 3권을 장악하는 것이 하나의 골자고, 하나는 직접 선거를 하지 않고 간접 선거 하는 것이 하나고, 이 세 가지가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 6년으로 되고 또 거기에 아무런 그 메탈을 하건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국가 전반 문제에 대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 2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나중에 말씀하지만 대통령이 사법권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회라는 것은 형편없이 많이 약화돼서 3분의 1이 관선위원이고, 또 거기에다가 국회의 과거 가지고 있던 국정감사권도 없어지고, 또 국회의 회기도 150일로 제한되어 버렸고, 국무위원들을 자유롭게 출석시킬 수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것은 이제는 한국도 국회라는 것이 있다 하는 그 데코레이션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사법부라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종전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법관 추천회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행정부에서 셋, 그리고 재판소, 그리고 변호사, 이 양쪽서 셋씩에서 6대3으로 행정부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법관 추천회의라는 걸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은 형식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만은 여튼 임명이고, 또 일반 법관은 과거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마치 행정공무원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하니 대통령이 상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선거 방법은 말하자면 작년 대통령 선거 결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기 거부합니다만, 작년에 부정선거 안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결과에 놀라서인지 이제는 간접선거를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 간접선거를 하는 소위 토요일 주체 국민의 의원 선거에는 정당은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민과 동의 대표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선출하되 그 위원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장 돼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제는 철두철미한 영원한 독재 체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선거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박정희 씨의 총통제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누누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예언이 안 맞기를 바랬는데 그 예언 이상으로 지금 적중하는 이런 상태를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말하기를 무슨 여기에 이러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대국 간의 긴장 완화가 오히려 위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종래 선진국가의 민주주의를 했는데 우리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이 세 가지가 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 가지 다 그 이유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서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냐.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기독교 민주당은 빌리브란트의 그 동방정책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리브란트가 저희나 포럼하고 맺은 그 소위 불가침 조약 같은 거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야말로 겨우 한석 두석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야당까지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 때 내가 통일 문제를 내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전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무슨 공산당하고 통일 얘기냐. 그래가지고 통일 얘기하려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사상이 이상한 자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를 심지어 공산당으로 몰았어. 공화당의 당 의장인 백남옥 씨라는 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이가 피리를 부르면 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김일성이가 장단을 맞춘다고 이러고 돌아다녔어. 이렇게 거듭 분이 나 그거로 어떻게 됐든지 또 갑자기 석 달 만에 남북 적십자회담하고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공산당이 곧 쳐내본다고 시상사태 선언할 때 그때 제가 옥외 집회는 못하니까 옥내 집회 다니면서도 말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지금 쳐내기도 못하고 쳐내지도 않는다. 이건 자기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4월 15일까지 김일성이가 천혜를 와서 서울에 가서 환갑을 지낸다고 마침 무슨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얘기 직접 듣고 온까지 떠들어냈어. 그래서 내가 그럼 거짓말이다 말이야. 4월 15일 내일 모레 오니까 보자 말이야. 김일성이가 서울 와서 환갑을 지내나 안 지내나 두고 보자. 그때 결국 4월 15일 지나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더니 또 갑자기 10월 4일날 성명 발표한 거 보니까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어. 그러니 정신 차릴 수가 없어. 그러나 여하튼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 첫째 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 문제라는 것은 내가 지난 선거 때 내세웠던 내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온 것을 내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대할 수 없다. 또 하나 내가 중시한 것은 그래도 남북 간에 27년 동안 양쪽 정권이 서로 군사력으로 큰 대결을 했는데 적어도 권력을 가진 양대 정권이 서로 평화적으로 국토 통일하자 이렇게 합의된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다고 했으니까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지만 저는 물론 나는 그런 것이 내포됐다고 본다. 하지만 설사 정권 연장을 위해서 했건 어쨌건 박정희 씨가 일단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된 이 사실은 앞으로 이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나중에 취소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때도 이 얘기가 의사가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백에 하나도 그 사람을 위한 인수로 생각은 없고 자기 돈벌이가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의사가 치료한 결과 병이 나았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서 이걸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당도 지지했고 언론도 지지했고 국민도 지지했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서
만일 통일을 위해서 필요했으면, 그래서 헌법을 꼭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한테 상의했으면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응해줬을 거예요. 그랬으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개정됐어요. 하루에 이런 쿠데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정권에 대해서 자기 체제에 대한 쿠데타예요.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나 도와줄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4성명으로 이 통일을 위해서 국민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이 된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 방송법을 폐기한다.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일을 논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이 있는 한은 박정희 씨 측 외에 비위에 안 맞은 사람은 통일 문제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에도 김일성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려야 통일이 문제가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또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헌법 개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그것 없으면 우리가 통일 논의할 수 없고 통일 추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헌법 개정을 보면 박정희 씨가 아까 말한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영구적 독재를 위한 조항에 충만해 있다 이거. 요즘 통일 주체 국민의힘 뭐 이거 다 말하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의 말하자면 체면으로 내는 것이 불가하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대국 간의 이 접근이 오히려 소국의 위험을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공의 주울레 수상은 재작년에 이북에 와가지고 이북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4월 성명을 보면 우리는 이 북조선에 있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반일 투쟁을 하고 남반부로 해방한 그 투쟁에 있어서 우리 중국은 군사적 후방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울레 수상이 미중 접근이 시작된 후부터 작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제임스 베스턴 기자가 갔을 때 한국에서는 이 휴전만 있지 평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 공존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 후로 이번 7차 성명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위 아스파 회의 아시아 태평양 강요회의에 나가서 연설을 했고 또 우리 대표가 참가한 성명 이런 걸 본다고 같으면 미중 접근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중국 북베트남을 한국의 적성국가로 규정했던 것을 이제 북베트남만 빼놓고는 전부 적성국가에서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선박이 한국에 들어와도 이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은 중국하고 국교를 맺고 싶다, 소련하고도 맺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스스로가 대국 간의 접근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또 지금 누가 장님이 만져봐도 1945년 분단 이래 지금이 가장 우리가 말하자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하고 다르다. 셋째로 과거 민주주의가 틀렸으니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 이게 도대체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이 소위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런 소리가 잘 나오는데 무슨 그 민주주의 위에 형용사가 붙은 것만 나오면 좀 이상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스카르노가 무슨 교도민주주의를 하든 독재를 하고 파키스탄에서 아이국강이 무슨 기본민주주의라는 독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정 때 보니까 무슨 민족적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또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을 듣고 느낀 것은 과거 민주주의 12년 동안 한 것이 틀렸다. 이 말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할 자격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자기가 쿠데타다.
자기가 무서운 법률을 총동하고 자기가 구원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그 제도를 국민에게 이것이 제의라고 주장해 왔으면 만일 그것이 틀렸으면 자기가 정치 잘못한 책임지고 나가야지. 그 이유는 멸망정. 과거 12년 한 거 틀렸으니까 이게 내가 또 하겠다? 그러면 12년 또 하고 나서 이번에 또 틀렸다고 한다고 누가 버리겠냐, 이게. 그럼 한국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 연구원 모르면 어떠냐, 이게.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슨 아프리카적 민주주의건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은 백성민자 임금주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백성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지 않냐.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도 못하고 개헌령화해서 찬성밖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켜.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데 일국가 운명을 정하는데 거기에 정당도 개입 못하고 대통령 뽑는데 찬반 토론도 못하고 누가 좋다 나쁘다도 못한다. 평화해라.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거는 민주주의란 이런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전 제2의 쿠데타예요. 박정희 씨의 영구적 집권을 위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한국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인데 도움이 된다. 이거로 통일이니 뭐니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현혹되기가 쉽고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소위 남녀식으로 이렇게 군사독재가 되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일본서 혼자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지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세안 민주주의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참 자유가 필요하다. 프랑스나 미국 국민들이 그러듯이 영국 국민들이 그러듯이 참 우리가 자유 없으면 못 살겠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다 하는 우리의 그 의욕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 밑에서 지배당하다가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이겼다. 이게 미국이 보니까 민주주의 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거 하자. 이래서 하나의 말하자면 선물 받은 민주주의, 탄핵적 민주주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우리가 쟁취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전통과 오소리티를 가진 세력이 나라에 없다. 이것이 한국이나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하나의 커다란 근본적인 취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있어 보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사정이 좋고 일본이 잘 돌아가니까 이번 선거도 참 저렇게 민주적으로 하고 공산당이 참 14석에서 38석으로 약진을 하고 하면 일본이 상당히 참 민주주의. 여기서 어떤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 보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민주주의 한다고 공산당도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저런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만 안 본 게 아니라 내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그 주필, 부주필 이하 문설위원 18명 되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 얘기했는데 의견이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체질이랑 민주주의도 자기네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고 나서 내가 더 사령관이 이거 해라 하고 헌법 주니까 그 헌법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그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 일본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 굉장히 좌익이 센 것 같고 언론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체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일 경제사정이 아주 악화돼서 무슨 파닉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안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돼서 일본이 상당히 위기로 군사적 위기 상태에 들어가면 일본은 거의 틀림없이 다시 공국주의하고 만일 일본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좌익 쿠데타보다도 우익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파란두알이다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큰 그 취약점이라는 것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여기 와서 미국 분들 만나서 좀 지적을 하고 문서로도 돌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학자분들로서는 하버드 대학의 가이샤오 교수라든가 제롬 코엔 교수라든가 혹은 한국에 와 있었던 그 그레고리 핸더슨 또 여기에 다브 바네트 교수 또 그 밑에 있는 분들
윌리엄 번지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 분 만나게 돼 있고 국회의원들로에서는 케네디 의원이라든가 자비스 상원의원 또 하원의원 몇 분 또 상원의원 몇 분 앞으로 계속 만날 것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잭 앤더슨 씨라든가 기타 뉴욕타임스 타임즈 간부들 또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논설위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전부 지적을 하고 이 얘기한 가장 큰 점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안 된 큰 이유가 아까 내가 말한 지적한 것 외에 그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이유가 미국의 정책적 과오다. 미국이 아시아에 들어서 27년 동안 하는 짓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도구로 온 줄 알았더니 와서 어떠한 군사독재자, 어떠한 나쁜 놈, 어떠한 부패한 자, 어떠한 국민생활 돌보지 않는 자도 그저 방공만 하면 전부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미국은 완전히 말하자면 그런 깡패 독재자들 말이지 지원부대 가져가가지고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이 준 무기, 미국이 준 돈 가지고 그 독재자들이 지금 공산당하고도 싸울는지 모르지만 또 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좌로는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우로는 옥죄로 공격을 당하고 양쪽 협력을 당해가지고 민주주의 세력이 뿌리박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27년 동안 아시아에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강요한 거 잘못이었다. 이따구 소리 마치 무슨 반성같이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다니 우리가 볼때 미국이 아시아에 깊이 개입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개입하는 방법이 잘못이다. 만일 미국이 민주 세력을 도우기 위해서 27년 동안 그 막대한 돈을 개입했다면 미국은 오늘날 거대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미국 이런 독재자만 도우기 위해서 그릇된 개입을 해놓고 마치 무슨 개입을 잘했는데 결과가 잘못된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미국이 마치 무슨 민주주의를 하라고 했잖아. 언제 남기냐고 우리 민주주의 하라고 했냐. 이걸 본질이라는 소리는 진짜 전부 독재자 도와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다. 둘째로. 그 셋째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군사독재가 최근에 일본에 이렇게 성행한 이유는 제 판단으로서는 지금 과거에는 아시아의 지배자들이 과거에는 공산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반공을 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명분으로. 그런데 이제는 반공 혹은 군사대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통화공전 그리고 서로 정치적 경쟁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평화적 공정 속에서 정치적 대결 시대로 들어간 이 아시아의 초대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패배를 안 하려면 우리 장점인 자유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왜 대결하냐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자유를 지켜서 싸우나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겠다 하는 적극적인 이유를 줘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체질이 그런 체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공산당이 저렇게 강력한 독재를 하니까 우리도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야 했겠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독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권 연장을 그냥 두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냉전 시대로부터 평화 공동 시대를 변화된 시기에 오는 이 일시적 이 공유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태에 대한 변화 이것을 독재에 고유하게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인데 저는 이걸 보기를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로 다미노식으로 독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 가지고 하는 이런 독재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대답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공의를 가지고 내세우고 있고 이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것에 외부 여론이라든가 또 일부 동파들의 여론으로 향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초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건 통일을 자기 정권 그 연장에 이용한 사람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통일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의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그 지난 선거 때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1년 후에 그렇게 할 거니 왜 그렇게 반대했냐. 그때는 진실로 반대했고 비상가를 선포도 반대했는데 결국 그거로 바꿔진 걸 보더라도 이거는 자기의 국민의 정서를 봐서 정권 역량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본적인 신념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일을 하겠다. 이게 없어요.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운명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 통일을 방하는 이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통일한다. 이건 국민한테 내놓고 국민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적시결과를 내고 남북 조정을 하지만 내일은 뭘 하는 건지 남북 조정에서 내일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뭐는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통일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남한의 3,300만 국민이 거룩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를 내놓고 지진도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의심하는 셋째는 이번 개헌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헌안 보면 어디 이것은 자기 개인의 독재적인 이유를 위한 개헌안인지 진실을 통일하려는 개헌안이에요. 그리고 통일은 자기 독재적인 이유와의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넷째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일본 아사히신문을 보니까 아사히신문 논설위원하고 김정주 공동위가 회견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방송법이나 국가보안법은 당분간 폐지할 수 없다 이거. 그 통일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리고 다섯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일은 대통령이 정말 하려면 자기는 통일 반대했어. 난 통일 하자고 했어. 이런 데만 박정희 대통령 630만 표는 통일 반대한 표고 내각적인 540만 표는 지지한 표예요. 그러니까 통일 바꿔서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정책을 가져간 겁니까? 우리 쪽의 서로 협력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협력하자. 대통령 만나서 거부한다. 상대도 안 해. 내가 국내에서 연설하면서 교육권에서 그런 말 했으면 이건 대통령은 내 정책인데 내 정책 갖다 쓰면서 왜 양해도 없고 특허료도 안 되냐. 그런 말 하는 순간은 그 대통령은 지금 이분들 기본성이라고도 얘기하면서 기본성이라고 머리 맞대고 변짓 다 하고 서로 어떠다고 술 먹고 어제 저녁에 여러 잔 술 마셨습니까? 잠잘 잤습니까? 이러고 오면서 우리가 하면 차 한 잔도 안 마신다. 얼굴도 안 본다. 이게 통일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무슨 고의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도 내 말이 맞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모든 알기는 사람들이 내가 작년 선거 때 이 통일 문제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남북의 평화적 교류라든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6대 국회 1963년 국회에 들어가서 첫 질문부터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합니다. 다만 그것이 각광을 받은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평화적 공격, 제2단계는 평화적 교류 확대, 제3단계는 평화적 도입. 평화적 공격은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을 없게 하고 국내적으로 공존이 아니다. 남북 간의 평화, 이 협정을 체결하고 또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 필요한 같이 가입하고 당연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워싱턴이나 도쿄에다가 공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일본 모스크바나 북경에다가 공간을 넣고 이러한 공정이 나가야 한다. 또 다음에 제2단계는 남북 간에 교류를 확대시켜서 문화적, 인도적, 체육, 언론, 교류 그리고 경제적 교류까지 해서 양쪽이 맞춰나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는 통일 문제는 나는 통일도 이것은 인도의
우리가 남북을 완전히 통일을 이건 무리한 있다. 왜냐하면 양쪽이 극도로 오랫동안 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이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맞춰나가는 데는 상당한 동안 우리가 교류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를 전멸하는 그런 통일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당한테 수천당하는 통일이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양쪽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통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 남북 5천만 국민이 자유로운 자기인사로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창조하든지, 혹은 또 어떤 주장을 해가든지, 그런 것은 남북 5천만 국민이 어떤 강압이라든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한국 앞으로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점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시키는 가능성은 이 헌법에서는 없애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참 목마르고 마르고, 그렇게 참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평화적 정권 교체는 없애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과거 작년 내각 때 작년 총리께서 그때 반도체에서 직무하고 계셨는데, 제가 반도체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들이 총리가 좀 약하다 어쩌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총리한테 제가 그때 대변인이 좀 자주 보이고 갔더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 선거가 나왔어요. 옥부대다 말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다음 선거 때는 내가 정권 잡은 것보다는 야당이 정권 잡아가지고 이 나라의 평화적 정권 같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내가 정권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양반 그래도 약하다는데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얼마나 그때 위대한 말을 했냐, 내가 얼마나 그때 그 말을 그 위대한 것을 몰랐냐. 그럼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왜 표밖에 못 얻어 좋으니까 자유로운 선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으니까 이 나라에서 특별히 한번 정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그런 가능성은 이 정권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정권은 아직도 환경에 적응해 나간 민첩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방송했다도 동의한다고 하고, 어제까지 연수하겠던 기본법을 얘기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난할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신을 해나가는 이 정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높이는거예요. 이게 아주 정권 말기로 들어가는 그런 짓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이 좀 우수한 정권이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권이 약한 것은 그 자체 내부가 가장 불쾌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 자기 모습과 자기 파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내부적인 말기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나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적어도 우리가 27년 교육받고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것에 비할 때 취약성을 갖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이 현재 물가는 뛰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회복 안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어느 분야도 지금 제대로 되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없은 게 빚내서 집값하고, 동시에 박 정권이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은 안정적인 민심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박 정권은 적극적으로 지지한 계층이 있습니다. 영웅이 지지하냐, 노동자가 지지하냐, 중소 상공업자가 지지하냐, 인터리가 지지하냐, 학생이 지지하냐, 누가 지지하냐, 언론이 지지하냐, 적극적으로 지지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이것은 사상유각이랍니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정권이 결코 옳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 이상 내가 지금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며칠날 어떻게 된다? 그건 내가 전쟁하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학하고 이블리 대학을 연결하니까 거기 미국 학생이 양쪽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이 여기 들으니까 이제는 한국도는 정권 교체라는 것은 정화적으로 틀렸다면 그럼 이제 둘다 못했다밖에 없지 않냐? 그럼 당신이 둘다 못했다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이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정도로 얘기한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둘다 못했다밖에 없다고 당신 말에 대답을 하면 나는 한국 가서 어떻게 되라고 그런 말 하냐? 네, 제가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독재 정권,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한 정권에서는 절대적인 경제 파탄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정권에서 도덕질에 묻는 정권에서 자본가와 공무원 결단에서 어떻게 경제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권에서는 절대적으로 민생의 해결이 없으면 사회적 안정이 없습니다. 사회적 안정이 없으면 정치적 안정이 없습니다. 부패한 정권을 내주면 필코 사회 파탄보다 민생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회의원 의원에서 지금 사과하고 그랬지만 좀 어떻게 호텔 방에서 혼자 밤늦게 공공 상황은 어떻게 이 새끼 내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입장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도 같고 지금 세계를 돌아봐도 남북 5천만 중에 박정희 씨 내놓고 비난하고 다니는 것이 나 혼자 뿐입니까? 야당도 지금 말 한마디 못해. 나 혼자 지금 이러고 다니까. 그래도 국내에서 제가 참 말할 수 없는 고초는 국민과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이 왼쪽 다리가 좋지 않고 사람의 얼굴이 좀 붓고 그런데 당연 생각때 자동차 나를 죽이려고 그래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참 사회 일정을 하고 긴 말씀할 거 없으면 내 뒷차에서 셋이 바로 직사했어. 그러나 이것이 보도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재판에 회부됐을 때 검사가 이것을 살인죄로 추궁하니까 그 검사 갈아치우고 이건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보통사고로 지금 말하고 나는 국내에서 치고 자기가 위험해서 결국 일본까지 치료를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 전화는 24시간 도청한다. 우리 주위에는 헬스세트 빌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싸. 그 비서들이 가서 싸움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말 체크하고 있어. 이 어떤 친구가 그 말 듣고는 그럼 당신 집은 절대 결혼하면 안 가고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 한 것도 들었지만 제가 또 중요한 다니면 제 뒤에 자동차를 쭉 따라다녀. 그것도 하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다녀. 그래서 7대나 8대 자동차 난발을 적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보고한 일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일정 같은 걸 보내면 그 일정들이 중앙운輸국인지 최신부에 101 부대가 무슨 부대가 있어요. 최신부에 들어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이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들리려고 그러니까 처음 안 난단 말이야. 신문에 말해도 안 나지. 텔레비는 4년째 못 나가지. 나중에 말 한마디 못하지. 이거를 내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반풀했더라도 보내면 전부 붙여버린다. 그것도 나한테 편지한 사람들 또 안 보내고 전부 그것도 뒤져버려. 지금 나중에 올라와서 왜 편지했는데 대답도 없으니까 대답하면 편지를 받았어요. 대답을 그냥 북한 중앙연을 불러가지고 너 김대중이 돈 주었지. 그게 나오고 인사동사인데